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6주 쟁점 정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점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의 점유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건물 소유자가 토지의 점유자가 누구냐, 토지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점이 문제가 될 때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를 직접 점유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건물의 점유자는 토지를 점유하는 건 아니고요.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를 점유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토지가 있고 그 위에 건물이 있을 때 건물의 소유자가 있고 그 다음에 건물의 점유자가 있겠죠. 그 다음에 토지의 소유자가 있고 토지의 점유자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건물의 점유자와 소유자가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의 점유자는 두 가지는 일치합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의 점유자가 될 수도 있고 건물의 소유자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네 가지가 다 일치하게 되는 거죠.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의 점유자가 되고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다 같이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 자, 어쨌든 토지의 점유자는 건물의 소유자다. 요 두 가지는 일치한다. 이거는 경우와 상관없이 일치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가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당연히 토지의 점유자인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해서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반환을 청구해야 됩니다. 건물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들의 공유 지분 범위 내에서 철거 청구와 반환 청구를 해야 되고요. 건물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들이 토지를 공동 점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퇴거 청구 같은 경우는 건물의 점유자에게 예를 들면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때 그럴 때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면서 건물의 점유자에 대해서 퇴거해야지만 건물을 철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퇴거 청구라고 하는 거는 건물의 점유자한테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점유 보조자인데요. 점유 보조자는 목적물을 사실상 지배하지만 점유 보조 관계에 따라서 목적물을 사실상 지배하기 때문에 점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점유 보조 관계라는 건 타인의 지시를 받아서 지배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점유 보조자에게는 점유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점유 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력구제 같은 경우는 가능하다라고 보죠. 왜냐하면 자력구제 같은 경우는 즉각적으로 이제 점유의 침탈이 있는 경우에 그걸 막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점유 보조자라는 이유로 이 자력구제를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자력구제 자체가 의미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간접점유라고 하는 것은 점유 매개 관계를 통한 점유를 얘기합니다. 이 점유 매개 관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유효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임대차 같은 경우도 이제 점유 매개 관계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임대차가 종료한 다음에 종료했을 경우에는 더 이상 유효한 임대차가 존재하지 않지만은 임대인은 임차인을 통해서 이제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임차인을 통해서 이제 임차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 매개 관계는 반드시 유효할 필요는 없고요. 자, 간접 점유자 같은 경우도 점유자이기 때문에 점유 보호 청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점유 보조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유 보호 청구권 행사할 수 없지만 간접 점유자 같은 경우에는 점유 보호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점유자가 이제 점유물 반환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점유물 반환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점유자가 반환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않는 경우에만 간접 점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는 직접 점유자한테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간접 점유자와 직접 점유자 간의 점유 침탈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자, 간접 점유자는 직접 점유를 침탈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직접 점유자는 간접 점유를 침탈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점유자는 간접 점유자에게 점유 보호 청구권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갑이 임대인이고요. 그 다음에 을이 임차인인 경우에 자,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만약에 이 점유를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실상의 지배를 가져와서 물론 이제 이 임대인도 간접 점유를 하고 있어서 간접 점유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임대인이 이 목적물을 직접 점유하는 경우에, 즉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서 직접 점유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죠. 자,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점유를 침탈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의 관계에서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점유권의 기초에서 임대인에게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직접 점유자가 간접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더라도, 즉 임차인이 이 목적물이 있을 때 요거를 제3자인 병에게 인도를 해서 그 병이 점유를 하고 있다 라고 했을 경우에, 이 경우에 갑의 의사에 반해서 을이 병에게 점유를 이전하더라도 이거는 간접 점유의 침탈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본권의 기초에서 반환 청구하는 건 변론으로 하더라도 점유권이 침탈되었다, 점유가 침탈되었다는 걸 이유로 해서 갑이 병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간접 점유를 통한 취득시효 또 허용이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에, 임대인 같은 경우에도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물권적 청구권과 간접 점유인데요. 자, 소유물 반환 청구 같은 경우는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간접 점유자에게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갑이 진정한 소유자고요, X에. 근데 이제 요거를 을과 병이 전전 양도를 받아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을이 서류를 위조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그걸 병한테 넘겨주고, 그 다음에 을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목적물을 인도해서 병에게 목적물을 인도해 준 경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병은 자기가 소유자라고 생각하고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겠죠. 소유자라고 생각하고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을 텐데, 이 병이 만약에 정에게 임대를 해줬다라고 했을 경우에, 임대인이 되고 임차인이 됐을 경우에, 자, 이런 경우에 지금 임대인이 목적물을 간접 점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이 목적물을 직접 점유하고 있고, 이 경우에 갑은 반환 청구권을 누구한테 행사할 수 있느냐? 병한테 행사할 수 없고 정한테 직접 반환 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간접 점유자에 대해서는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런데 그 간접 점유자에 대해서도 소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지만은 간접 점유자에게 계약상의 반환 청구권 행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매수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에 매매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이제 이렇게 된 경우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매수인이 병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얘가 임대인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이 된 경우, 그 다음에 갑이 매도인, 그 다음에 을이 매수인이 된 경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이 경우에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된 경우에 갑은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을은 간접 점유자이고 병은 직접 점유자이겠죠. 자, 이때 갑이 행사할 수 있는, 계약이 해제됨으로써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근거는 548조에 근거해서 원상회복으로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213조에 근거해서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도 있겠죠. 자, 근데 548조에 따라서 반환 청구권 행사할 때는 갑은 간접 점유자인 을에게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548조를 근거로 해서 병에게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없겠죠. 자, 하지만 213조를 근거로 해서, 소유권을 근거로 해서 반환 청구하는 경우에는 갑은 병을 상대로 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병이 직접 목적물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계약 해제의 경우에 만약에 점유자하고 상대방이 계약 당사자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548조에 따라서 반환 청구를 하거나 213조에 근거해서 반환 청구를 하거나 차이가 없지만은, 만약에 계약 당사자와 점유자가 직접 점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렇게 반환 청구권의 근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어떤 것
조문을 근거로 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는지가 달라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주점유와 타주점유가 문제되는 경우는 보통 이제 취득시효의 경우와 그 다음에 점유자와 회복자에 대한 책임, 선점의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요. 점유자, 회복자의 경우에는 선의의 점유자인 경우에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경우와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경우가 달리 이제 책임 범위가 달리 정해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주점유와 타주점유가 가장 많이 문제되는 경우는 취득시효의 경우입니다. 취득시효의 경우가 자주점유, 타주점유, 소유의 의사가 있는 이제 점유의 경우에만 취득시효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요 취득시효의 경우에 이제 자주점유이냐 타주점유이냐라고 하는 점이 문제가 되는데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점유에 관련된 내용이지만은 취득시효와 관련해서 이 문제가 출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번 주에 점유에 관해서 공부하면서 가능하면은 취득시효에 관한 부분도 간단하게 예습을 하는 것이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유의 의사는 원칙적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소유의 의사가 언제 번복이 되느냐, 추정이 번복이 되느냐, 그래서 추정이 깨어지느냐라고 하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자, 추정이 깨어지는 경우는 소유의 의사가 없는 권한의 기초에서 점유를 개시했다라고 하는 경우에, 뭐 예를 들면은 임대차의 기초에서 목적물을 점유했다든지 또는 명의신탁의 기초에서 목적물을 점유한다든지 이러한 경우에 추정이 번복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자주점유이냐 타주점유이냐라고 하는 점은 그 점원의 권한의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어떠한 그 권한에 의해서 소유의 의사가 없는 권한에 의해서 점유를 개시한 점이 입증이 된다면은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 이제 그 자주점유가 추정이 되더라도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않을 태도를 취하거나 또는 취했어야 할 태도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역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점유 취득의 권한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해서 추정이 깨어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점도 여러분들이 유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자주점유의 추정을 받는 사람이 내가 매매 계약에 의해서 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했다라고 주장했지만은 실제로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해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국가의 토지 취득 절차에 관한 서류, 국가가 토지 취득 절차에 대한 서류, 뭐 예를 들면은 그걸 뭐 공용증수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그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악의의 무단점유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자주점유, 그러니까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다라고 하는 추정이 번복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판결도 최신 판결이니까 잘 참고해 보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악의의 무단점유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역시 악의의 무단점유라는 점이 입증이 된다면은 소유의 의사가 없다라고 하는 점이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 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 점유한 경우에, 이걸 이제 악의의 무단 점유라고 얘기하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소유의 의사의 추정이 번복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판결도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둬야 되겠죠. 자, 악의의 무단점유의 경우에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비판의 여지가 많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도둑놈의 점유 같은 경우도 사실은 자주점유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논란이 많지만은 취득시효 인정 여부와 관련해서 악의의 무단점유 같은 경우에는 취득시효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 자주점유의 추정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 경우들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건물이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축된 것을 알면서, 그러니까 악의의 무단 점유이기 때문에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 것이죠. 건축된 것을 알면서 건물을 매수한 경우에 역시 소유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뭐 점유를 승계한 경우에는
전 점유자가 악의의 무단점유면은 당연히 소유의 의사가 그 다음에 점유를 이전받은 사람도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되지만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전 점유자의 점유가 악의의 무단점유라는 점을 알면서 건물을 매수한 경우에도 소유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 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점유, 그러니까 계약 명의신탁 같은 경우는 갑이 있고요, 을이 있고, 그 다음 병이 있고, 갑이 병에게 매수 자금을 제공하고 병이 이제 갑을 대신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걸 이제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얘기하죠. 이때 계약 명의신탁에서 병이 X 부동산을 이제 을로부터 매수해서 사실상 갑이 목적물을 점유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경우에 소유권은 병이 취득하지만은 갑이 목적물을 점유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 갑의 점유는 당연히 뭐 사용대차상의 점유라든지 사용대차상의 점유라고 인정되거나 또는 병의 점유 사용에 대한 승낙의 기초에서 목적물을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때 갑의 점유는 자주점유라는 추정이 깨어집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뭐 악의의 무단점유자에 해당하거나 뭐 이제 아니면은 사용대차의 차주에 해당하거나 아니면은 병의 사용 승낙에 따라서 목적물을 점유하는 자이기 때문에 갑의 점유는 자주점유는 아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명의수탁자의 점유, 만약에 이제 갑과 을이 X 부동산에 대해서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을이 을한테 목적물의 명의를 넘기고 이제 을이 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 명의수탁자의 점유는 당연히 명의신탁 계약에 따라서 목적물을 점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주 점유입니다.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양장한 명의신탁이나 삼장한 명의신탁의 경우에 수탁자의 점유는 타주 점유입니다. 자, 그런데 계약 명의신탁의 경우에 매도인이 악이라면은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수탁자의 점유는 타주점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매도인이 선이라면은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이 경우에는 뭐 자주점유 여부가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뭐 여기서 뭐 취득시효 같은 게 문제될 여지가 없게 되겠죠. 뭐 당연히 이제 자주점유라고 인정이 될 수도 있고요. 자, 이제 결과적으로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수탁자의 점유가 타주 점유이므로 이 경우에는 매도인이 이제 그 수탁자가 뭐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계약 명의신탁의 경우에 만약에 을이 악이라고 한다면은 알았다라고 한다면은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도 효력이 없다라고 봐야 되고요. 병도 X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 병의 점유는 타주 점유라고 볼 수 있고요. 따라서 비록 병이 목적물을 20년 동안 점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병은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취득시효의 경우에 관련해서 이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 경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매도인의 점유, 갑과 을이 X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만약에 을한테 넘겨줬다. 그런 상황에서 갑이 목적물을 인도해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갑은 20년의 기간이 경과했을 때 을에 대해서 뭐 이제 을은 계속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목적물 점유한 게 아니라 소유권을 갖고 있으니까 소유권을 갖고 있고 이제 갑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으니까 20년이 지나서 갑이 을한테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목적물의 소유권을 넘긴 매도인이 점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갑이 목적물을 인도해줘야 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갑의 점유는 타주점유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매매 계약이 무효임을 알고 점유를 개시한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처음부터 매매 계약이 무효임을 알고 점유를 개시한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지만은 사후적으로 매매 계약이 무효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뭐 처음에는 자주점유였다가 사후적으로 무효임을 알게 되었다고 해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위에 살펴본 내용들은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 경우들을 살펴본 것이죠. 자, 그런데 타주점유인 경우에도 자주점유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두 가지 경우가 그렇습니다. 새로운 권한에 의해서 소유의 의사가 있는 권한에 의해서 점유를 개시한 경우, 예를 들면은 뭐 임차인으로서 목적물을 점유하다가 목적물을 매수하여서 매수인으로서 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새로운 권한에 의해서 목적물을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점유를 이전해준 자에 대해서 소유의 의사가, 점유를 이전해준 자에 대해서 소유의 의사가 있다는 점을 표시한 경우,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이제부터는 뭐 이제 직접 점유자가 간접 점유자에 대해서 내가 소유의 의사로 목적물을 점유하겠다라고 하는 점을 표시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역시 뭐 자주점유가 인정이 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런 경우는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특히 이제 판례 같은 경우에는 타주 점유자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다고 해서 소유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판례는 있습니다. 뭐 이제 소유의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뭐 자주점유로 됐다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그런 경우는 인정되는 경우는 없고요. 타주 점유자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다고 해서 소유의 의사를 표시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 판례 정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정한 소유자가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경우에 이제 이런 경우가 될 수 있겠죠. 갑과 을, 병, 그 다음에 정이 있는데 만약에 을이 서류를 위조해서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병에서 정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었던 경우, 그리고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와 인도가 있었던 경우에 갑이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정의 목적물에 이제 점유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도 정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졌겠죠. 자, 이런 경우에 갑이 정을 상대로 해서 정을 상대로 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했을 경우에 이 경우에 당연히 이제 이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 자주점유라는 것이 추정되기도 하지만은 또 선이라는 것도 추정이 되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갑이 정을 상대로 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했을 때, 이때는 소를 제기한 시점부터 점유자는 악의의 점유자로 인정이 되죠. 선의의 점유자라고 하더라도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한 시점에서 악의의 점유자로 인정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결국 소유의 의사와 관련해서도 이제 만약에 갑이 정을 상대로 해서 말소 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해서 정의 등기가 말소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부터 정의 점유는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유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주점유자가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패소한 시점부터 타주점유로 전환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를 제기한 시점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점도 잘 기억해 둬야 되겠죠. 이 두 가지가 헷갈리기 쉽죠. 선의와 관련해서는 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 변경되는 시점은 패소한 시점이다라고 하는 거, 이거 잘 기억해 둬야 되겠죠. 자, 다음으로 선의 점유와 악의 점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의 점유라고 하는 것은 점유의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점을 모르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악의 점유 같은 경우에는 점유의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점을 알고 있는 경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선의 악의 점유가 문제되는 경우는 등기부 취득시효가 인정이 될 것인가, 이제 선의로 점유해야 되니까 선의 취득이 인정될 것인가, 점유자의 과실 수취권, 선의 점유자 같은 경우에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부분에서도 선의와 악의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악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있다라고 하고, 선의의 점유자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현존하는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게 되죠. 자, 이렇게 선의와 악의 같은 경우에 이런 차이점이 있고, 원칙적으로 점유자의 선의는 추정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악의로 전환되는 경우는 언제이냐? 말소 등기 청구 소송, 이제 본권에 관한 소에서 소유자가 승소한 경우에 소 제기 시점부터 악의로 간주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본권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본권에 관한 소가 제기된 시점부터 악의로 간주가 된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 다음에 이 본권에 관한 소라고 하는 것은 말소 등기 청구나 목적물의 인도 청구뿐만 아니라 소유자가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도 본권에 관한 소에 해당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는 이 소를 제기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악의의 점유자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목적물에 대해서 뭐 이제 그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도 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실도 반환해야 되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겠죠. 선의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결과적으로 악의의 점유자로 바뀌면은 그때부터는 과실을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뭐 예를 들면 이제 갑이 있고 을이 이렇게 있는데, 을이 이제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목적물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갑이 을한테 반환을 청구하면서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했을 때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시점부터 을은 악의의 점유자가 되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 발생한 과실은 을이 갑한테 반환해야 하겠죠. 자, 그런데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목적물의 불법 점유를 이유로 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갑이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 소유물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또는 갑이 을에게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때 그때 악의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제 을이 과실을 수취할 수 없고 과실을 반환해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때 부당이득 반환 자체가 결국 본권에 관한 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때 소를 제기할 때부터 을은 악의의 점유자가 되어서 최소한 소를 제기한 시점 이후에 과실은 을이 갑한테 반환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갑이 을한테 목적물의 사용이익에 상당하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을 때 을은 자기가 선의의 점유자이기 때문에 목적물의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물의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용이익을 수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 되겠죠. 자, 근데 그렇게 과실수취권이 있다라고 하는 항변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했을 때는 소를 제기한 시점부터는 악의의 점유자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을이 과실을 수취할 수 없죠. 따라서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을이 갑한테 해야 되는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자에 있는 점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자에 있는 점유라고 하는 것은 평온하지 않은 점유라든지 공연하지 않은 점유인데, 평온이라고 하는 것은 점유 그 자체가 이제 폭력을 사용해서 점유가 있는 경우를 얘기하고요. 공연한 점유라고 하는 것은 몰래 하는 점유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점유의 평온성과 공연성은 추정이 됩니다. 자, 평온성과 공연성이 추정이 되는데, 추정을 이제 평온하지 않고 공연하지 않다라고 하는 공연하지 않은 점유라고 하는 점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걸 입증해야 되는데, 근데 보통 이제 그걸 입증하는 방법에 관련돼서 이 평온성과 공연성이 깨어지지 않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좀 잘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점유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자로부터 이의를 받은 사실이 자들로부터, 그러니까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소유자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이의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평온성과 공연성의 추정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갑과 을이 X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갑이 X 부동산의 소유자인데 을이 X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자, 이 경우에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또는 이 을 명의의 등기가 무효인데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거나 이렇게 이제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을의 취득 시효가 중단이 될 수 있겠죠.
취득시효가 중단이 될 수는 있겠죠. 자, 취득시효가 중단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반환이나 말소 등기를 청구했다고 해서 을의 점유가 평온하지 않은 거나 공연하지 않은 점유로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폭력을 사용해서 목적물을 점유하는 것이나 또는 몰래 점유하는 것이 점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감상 평온하다 또는 공연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법적 분쟁이 생기면은 평온하지 않은 점유다라고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이때 평온과 공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폭력을 사용하거나 몰래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권리를 행사한 것만 권리를 행사했다고 해서 을의 점유가 폭력을 사용한 점유라든지 또는 몰래한 점유라고 인정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상의 분쟁이 있다고 해서 평온 공연성이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잘 기억해 둬야 됩니다. 이제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뭐 소유물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말소 등기를 청구했을 경우에 을이 점유 취득 시효가 중단이 되겠죠.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지만 뭐 중단이 된 다음에 다시 또 20년이 경과하면은 취득시효가 완성이 될 수 있겠죠.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말소 등기나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했다고 해서 을의 등기가 뭐 평온하지 않은 또는 공연하지 않은 그런 그 점유가 되는 건 아니다. 평온 공연성이 추정이 깨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점유의 승계인데요. 점유자는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하거나 전 점유자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점유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점유의 태양도 승계가 되죠. 자, 따라서 갑이 점유를 하고 있고 을이 점유를 하고 있고 병이 점유를 하고 있다면은 3년, 뭐 예를 들면 5년, 12년을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병 같은 경우에는 을의 점유를 합산해서 17년의 점유를 주장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갑의 점유까지 합쳐서 결과적으로 8년이니까 20년의 점유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경우에 취득시효가 인정이 되려면은 병은 갑과 을의 점유까지 합산해서 주장할 수밖에 없죠. 다만 이제 이 갑의 점유를 합산했을 경우에는 전 점유자의 점유 태양은 그대로 승계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 갑의 점유가 타주 점유라고 한다면 을의 점유도 타주 점유이고요. 병의 점유도 타주 점유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결과적으로 만약에 병이 자신만의 자주 점유를 주장하고 싶다면은 갑과 뭐 이제 을의 점유도 만약에 타주 점유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점유의 합산을 주장하지 말아야 되겠죠. 승계를 주장하지 않아야 되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기간을 합산하기 위해서 점유의 승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점유의 태양도 그대로 승계가 된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자, 점유의 승계가 있다고 해서 점유로 인한 법률 효과까지 승계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점도 꼭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은 갑을 병이 있는데, 자, 갑이 뭐 이제 여기서 을이 22년을 점유했고 그 다음에 병이 뭐 3년을 점유했다. 뭐 이런 경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아니면은 이걸 좀 더 다시 해서 뭐 얘가 3년, 그 다음에 얘가 18년을 점유했고요. 그 다음에 병이 3년을 주장했다. 아니, 그 3년 하면 좀 너무 좀 그러네요. 요게 다시 이 사람이 1년을 점유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을 같은 경우는 이제 둘이 합쳐서 21년이 되니까 이제 을의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병 같은 경우에는 갑과 을과 병의 점유를 다 합산하면은 22년을 점유한 건데, 자, 이 경우에는 이미 을 시점에서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어버렸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을이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었고, 이때 병이 점유를 승계한다 하더라도 이 취득시효의 완성의 효과까지는 승계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이제 지금 병은 자신의 점유만으로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을의 점유를 합산하더라도 19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점유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죠. 자, 근데 만약에 갑의 점유까지 주장한다고 한다면은 결국 22년이 되지만은 그 22년 중에 을의 취득시효가 완성이 돼버리죠. 따라서 을이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그 경우에 병은
점유를 승계하더라도 을의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까지 승계하지는 않게 됩니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점유로 인한 점유의 승계가 있다고 해서 점유로 인한 법률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식으로 설명이 되는 것이죠. 이걸 이제 너무 좀 복잡하게 설명했는데 결과적으로 갑이 전 점유자인데 얘가 21년을 점유했다. 그 다음에 을이 3년을 점유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둘이 합치면 24년이지만은 결과적으로 갑이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비록 그 갑의 점유를 을이 승계했다 할지라도 을은 자기의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갑이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고 갑과 을 사이에 뭐 이제 점유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있다면은 을은 갑을 대위해서 소유자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대위 행사해서 갑한테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에 다시 을이 갑을 상대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식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겠죠. 이제 이런 상황을 이제 점유의 승계가 있다고 해서 법률 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점유권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이전이 됩니다. 점유도 이전이 되고요.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이 되는데 상속의 경우에는 점유를 분리해서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피상속인의 점유의 태양이 상속인에게도 그대로 이전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따라서 상속으로 인해서 점유의 이전이 있었던 경우에는 점유자의 변경이 없는 경우와 동일하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점유의 효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유에는 권리 추정력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점유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은 적법하게 권리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자,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부의 추정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등기 부동산이나 동산 같은 경우에는 점유의 추정력이 미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점유의 추정력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전 점유자와 현 점유자 관계에서는 추정력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전 소유자와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등기의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지만 동산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갑과 을이 X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만약에 을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갑이 소유자이라는 점이 입증이 된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근데 이 X라는 물건이 동산인 경우에는 을이 자기가 소유권을 취득했다라고 하는 점,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자신이 소유자라고 하는 점이 소유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추정이 되죠. 자, 근데 추정이 되는데 갑에 대한 관계에서까지 이제 자기가 소유자라고 하는 추정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부분인데 동산인 경우에는 추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을은 자신이 적법한 매매 계약을 통해서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라고 하는 점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갑을 상대로 해서 갑이 소유자임을 기초로 해서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때 을은 자기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자다라고 하는 주장을 할 수 없고요. 자기가 직접 적법한 매매 계약을 통해서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다라고 하는 점을 을이 입증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X라는 물건이 부동산인 경우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 경우에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목적물의 반환이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게 되면은 을은 내가 등기부상의 소유자이다. 등기부상 명의자다.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소유자다라고 하는 추정을 받을 수가 있고요. 따라서 오히려 갑이 을 명의의 등기가 무효이기 때문에 을이 소유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갑이 입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산과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전 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입증 책임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부동산의 경우에는 전 소유자에게 등기의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지만 동산 같은 경우에는 전 소유자, 매도인에 대해서 점유의 추정력을 주장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점, 이것도 여러분들 헷갈리기 쉬우니까 잘 기억해 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점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점유 보호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데요. 점유물 반환 청구권과 뭐 점유물 방해 배제, 방해 예방 청구권 행사할 수 있겠죠. 자, 점유물 반환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상대방 이제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인데, 점유의 침탈이라고 하는 것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점유가 이탈된 걸, 그걸 이제 점유의 침탈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점유자 의사에 반해서 점유 사실상의 지배가 이전된 경우를 점유 침탈이라고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기망행위에 의해서, 즉 속아서 사실상의 지배를 넘긴 경우에는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사실상의 지배가 이전된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게 속긴 했지만은 어쨌든 점유를 이전한다라고 하는 의사에 따라서 이전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점유의 침탈이 아니고요. 따라서 점유권에 기초한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본권에 기초한 뭐 소유권이라든지 용의 물권에 기초한 반환 청구권이 인정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은 이제 그 점유권의 침탈에 따른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접 점유자가 타인에게 목적물을 양도한 경우, 아까 이제 그 간접 점유와 직접 점유에서 설명을 했지만은, 직접 점유자가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간접 점유의 침탈이 아닙니다. 간접 점유자는 직접 점유를 침탈할 수 있지만, 이제 직접 점유자는 점유자 의사에 반해서 점유를 제3자한테 넘겼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간접 점유의 침탈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점유 보조자는 점유 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자력 구제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 아까 이제 설명을 했고요. 이제 간접 점유자 같은 경우와 직접 점유자 같은 경우도 아까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간접 점유자 같은 경우에는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지만, 직접 자기한테 반환을 청구하도록 청구할 수는 없고,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을 하도록 청구할 수 있고요. 만약에 직접 점유자가 반환을 거절하거나 반환받을 수 없으면은, 그럼 간접 점유자가 자신한테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는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이나 손해배상 청구권은 민법 204조 3항에 따라서 1년의 제척기간 내에 행사를 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점유라고 하는 것에 이제 점유는 사실상의 지배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가 넘어갔을 때 무제한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면은 점유제도의 기본적인 취지에 반할 수밖에 없겠죠. 상대방이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고 나는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지 않은데,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계속적으로 이제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점유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의 지배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제도인데, 그러면 이제 점유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죠. 그렇다고 또 반환 청구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그건 또 점유권을 인정하는 데 의미가 없기 때문에 1년의 범위라는 기간을 제한을 둬서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점유를 침탈한 자에 대해서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은 무제한 인정되는 건 아니고 1년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의 기간이 경과하면은 의뢰 점유는 이제 비로소 완전한 점유가 돼서 이제 점유가 되어서 사실상의 지배로서 보호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물론 이제 갑이 본권에 기초해서 을한테 반환 청구하는 것은 제한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경우에 이제 1년의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점유의 침탈로 인한 반환 청구나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 미치는 것이고요. 점유의 침탈로 인해서 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본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는 204조 3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어떤 판결이냐? 갑이 이제 유치권자입니다. 유치권자 같은 경우는 본권에 기초한 반환 청구권이 인정이 되지 않으니까 점유권에 기초해서 이제 뭐 유치권이 보호받을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을이 점유를 침탈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유치권자인 갑은 점유를 상실하게 되겠죠. 그럼 이제 유치권자인 갑은 점유권에 기초해서 을에게 목적물의 반환이나 또는 뭐 점유의 침탈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만약에 점유를 상실했기 때문에 갑이 유치권 자체를 상실하게 되었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 유치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는 이제 담보물권이 소멸하니까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1년의 제척기간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갑이 입은 손해는 점유의 침탈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 유치권이
이제 점유의 상실로 인해서 유치권이 침해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는 1년의 기간 제한 없이 갑이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의 반환 청구라든지 손해배상 청구는 점유의 침탈로 인한 손해배상인 것이지, 이건 점유가 침탈됨으로써 유치권이라고 하는 물권이 사라지게 된 것으로 인한 손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때는 204조 3항의 기간이 적용되지 않고, 유치권의 상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204조 3항이 적용되지 않고 1년이 경과하더라도 갑이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선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의 점유자 같은 경우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데요. 이때 선이라고 하는 것은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한, 뭐 예를 들면 소유권이라든지 지상권이라든지 임차권을 갖고 있다고 오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제 선이 오신했다라고 하는 것을 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오신할 만한 근거,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이런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있다고 믿은 것만이 아니라 그런 믿은 것에 대해서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과실수취권과 민법 587조의 관계가 문제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587조라고 하는 것은 갑이 X 부동산을 이제 매도했을 때, 을한테 매도했을 때 587조는 만약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을 때는 갑이 목적물의 과실수취권을 갖고 을도 매매 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게 587조의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과실수취권이 왜 문제가 되느냐? 갑과 을이 X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을이 X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을 때 이제 갑은 여기서 매매 대금을 지급했겠죠. 매매대금을 지급했는데 이때 갑과 을 사이에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가 된 경우, 그때 이제 그 갑은 을에게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하면서 X라는 목적물을 사용 수익한 것에 대한 부당이득까지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은 을이 목적물을 사용한 이익이 있다거나 또는 목적물에 대해서 차임을 받았다든지 뭐 목적물을 빌려주고 차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법정 과실을 취득했다라고 하든지 뭐 이런 이득을 취득했을 때 목적물의 반환 플러스 그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을도 역시 갑을 상대로 해서 매매 대금과 만약에 갑이 목적물을 운용해서 뭐 예를 들면은 은행에 넣어서 뭐 이자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또 별도로 이제 법정 이자 같은 게 발생할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자를 붙여서 반환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을은 갑에게 목적물을 반환하고 부당이득을 반환하면 되고 갑은 을에게 매매대금과 이자를 반환하면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을이 선의의 점유자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과실수취권을 갖고 있겠죠. 따라서 목적물은 반환해야 되겠지만은 이제 선의의 점유자로서 과실을 수취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한 과실이라든지 또는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은 결과적으로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과가 되는 거죠. 따라서 부당이득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런데 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적물에 대해서 이자를 반환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에 대한 선의의 과실수취권이라고 하는 규정이 없으니까 이거는 이제 선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은 이거는 이제 물건에 관해서 점유자 회복자 사이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을이 갑을 상대로 해서 매매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이자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논란이 있긴 하지만은 과실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으니까요. 자, 그렇게 된다면은 결과적으로 을이 갑에게 매매 대금과 이자를 청구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갑이 다 반환해 줘야 되는데 을은 갑한테 매매 목적물을 반환하고 플러스 부당이득을 반환해줘야 되는데 선의의 점유자라면은 부당이득을 반환해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X만 반환하면 되고 갑은 을에게 매매 대금에다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결과는 587조의 내용과 비교해 봤을 때는 형평에 반하는 거죠. 587조라고 하는 것은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으면은 과실은 매도인한테 귀속이 되고 그 경우에 매수인은 매매 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비록 양 당사자가 이행지체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목적물의 과실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이나 또는 매매대금의 이자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587조의 기본적인 취지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578조의 취지를 고려한다면은 만약에 을이 선의의 점유자로서 목적물의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이 없다면은 결과적으로 선의의 매도인인 갑도 이자를 반환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논리를 취해야 되겠죠. 그래서 587조를 유추 적용해서 만약에 그 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된 경우에 선의의 매수인이 선의의 점유자로서 과실을 수취하였다면 선의의 매도인도 운용이익이나 매매 대금에 대한 운용이익이나 법정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조금 뭐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은 587조 관련해서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만약에 점유자가 악이라고 한다면은 과실을 반환해야 되고요. 이자까지 반환해야 됩니다. 이제 그 선의 점유자, 악의 점유자에 관한 203조에는 이자까지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지만은 이거는 이제 부당이득의 특칙이기 때문에 당연히 악의 점유자 같은 경우에는 이자도 반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에서는 비용상환청권의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비용상환청권의 행사 가능 시점은 언제냐?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받았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 그때 이제 비로소 비용상환청권이 발생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임대차의 경우와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필요비와 유익비가 다르죠. 필요비 같은 경우에는 필요비를 지출했을 때 바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필요비 상환청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유익비 같은 경우는 임대차가 종료했을 때 비로소 유익비 상환청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시점이 다른데, 그런데 점유자의 그 비용상환청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필요비와 유익비 모두 다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하였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했을 때 그때 발생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비용상환청권이라고 하는 것은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 뭐 예를 들면은 얘가 회복자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점유자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213조에 따라서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즉 소유자로서 점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가 이제 213조의 경우에 비용상환청권의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즉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청권, 뭐 이제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청권이나 용익물권에 기초한 반환청권이 행사되는 경우에 비로소 비용상환청권의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을이 점유를 상실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점유자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갑은 을에게 점유물 반환청권 행사할 수 없게, 213조에 따라서 소유물 반환청권 행사할 수 없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을도 갑에 대해서 행사할 수 없다면 을도 갑에 대해서 비용상환청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을이 목적물에 유익비를 지출하였지만은 최종적으로 목적물을 지금 병이 점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갑이 병에 대해서만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는 갑과 병 사이에만 생기기 때문에 을은 이미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는 자신이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에 기초해서 유익비 상환청권 행사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 그랬기 때문에 더 이상 소유자가 그자를 상대로 해서 소유물 반환청권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시 그 목적물의 비용을 지출한 사람이 점유를 더 이상 하고 있지 않다면은 비용상환청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을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겠죠. 자, 요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상환청권 행사할 수 있는 시점, 이제 필요비와 유익비의 경우에 임대차 같은 경우는 필요비를 지출할 때, 유익비 상환청권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할 때라고 하는 점, 이제 다른 점에 대해서 이제 요 204조의 그 비용상환청권과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비용 지출이 계약관계에 따른 것이라면은
203조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의 기초에서 또는 도급 계약의 기초에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뭐 이제 갑이 있고 을이 이제 소유자라고 생각하는 자기가 소유자라고 착각한 을이 병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을이 만약에 목적물에 비용을 지출했는데, 그런데 진정한 소유자가 직접 점유자인 갑에게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한 경우에 병은 임대차 계약 관계에 따라서 이 비용 상환 청구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병이 갑에 대해서 203조에 근거한 비용 상환 청구를 행사할 수는 없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을과 병이 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을과 병 사이의 계약 관계를 통해서 이 비용의 상환 문제가 정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점도 꼭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부당이득이나 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전용물 소권까지 비슷한 법리로서 나오는 건데요. 그 계약 두 당사자 사이에서 비용 문제가 처리돼야 되기 때문에 병이 계약 관계를 넘어서서 갑에게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에 따른 비용 상환 청구권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까 설명하는 중에 이제 관련 근거 규정을 잘못 얘기한 것 같은데요. 201조가 선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에 관련된 문제이고요. 202조가 점유자 회복자 간의 점유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책임에 관한 규정이고, 203조가 비용 상환 청구권에 관한 문제이죠. 이걸 내가 아까 앞에 설명 부분에서 203조를 201조를 설명해야 되는 걸 203조를 잘못 얘기한 것 같은데요. 요거 이제 여러분들 조문 잘 확인해서 정리하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 많았고요. 이번 주는 점유에 관한 내용이긴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취득시효에 관련된 문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들이 결과적으로 취득시효에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취득시효에 관련된 내용들도 간단하게라도 좀 예습을 좀 해서 뭐 취득시효의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음 주에 공부하겠지만은 취득시효의 성립 요건이 이제 자주점이나 사주점이나라고 하는 점이 이제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취득시효의 성립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라도 미리 좀 같이 이 점유 부분과 결합해서 예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